1872년 김규용 선생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부되시는 김동교 선생님께서는 감정도 곧받쳤고 부하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손자 김규용이 태어나서 그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라는 과정에 글도 가르치면서 그에게 깨우침을 주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깨달았담을 하고 비범하고 그래서 그릇상 손자를 통해서 흡족한 미소를 지어서 마음이 안정이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그 같은 동네 사는 김유성 선생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김유성 선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삼숙 관계가 있고 아버지의 팔촌 형제 동생 되는 꼴이 되는 그런 분한테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김유성 선생을 통해서 특이한 것은 난세에는 반드시 익혀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중국의 병서인 육도와 삼약 그 다음에 도략이라는 것을 꼭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김규용 선생은 여기에 몰두하고 탐독하면서 통달하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선생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 이제 내 그릇에 미치지 못한 것은 네가 네 스스로 채우라고 하는 거에서 큰 그릇이 되어라고 이렇게 바라면서 서울을 가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규용 선생은 지체 없이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을 가가지고 많은 당시의 여러 명사들과 교우하면서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일본이 우리나라 내정 간섭에 비판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서울에서 교우로 지냈던 민영환 선생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이때는 두 분이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칠 위험하고 그 다음에 직면할 수 있는 비탄압을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들 봤을 때 이 두 분께서는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고종 황제를 민영환 선생으로부터 아련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영환 선생은 결국에는 1105년 11월 17일 을사 능략에 따라서 나라가 뺏기는 이 참담한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순국 자살을 했기 때문에 김규용 선생은 짝이란 슬픔에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로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김규용 선생은 독립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셨기 때문에 먼저 상해 무관학교를 건립해서 독립부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제안해서 서울에 있는 판서지방과 또 고종 황제의 비자금 4천만 원을 상해 악천문회에서 예치된 걸 찾아다가 독립운동에 쓰게 하는 계획도 세웠던 분이었습니다. 그 민영환의 알련을 통해서 고종 황제를 만났더니 고종 황제가 김규용 선생의 인품과 지략을 알고서 김규용 선생의 밀사 특명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김규용 선생한테 중국에 가서 광복의 대역을 도모하라 라는 고종의 조칙을 가지고 출발하는 과정에 민중식이라는 사람이 밀고 해서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결국엔 중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무관학교 설립도 하지 못한 채 그는 감옥에서 100일간 투옥과 1년 이상 가택연금을 이렇게 받는 옥구를 치르셨습니다. 이러한 가택연금 중에 1908년 3월 달에 김규용 선생은 중국 광동통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 망명을 하게 된 동기는 이곳이 이 광동성에 우리나라 우국지사들이 많이 선택한 곳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외래 문화에 가장 접촉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개방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무술주신의 주인공이었던 강유희, 양계초 등의 고향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혁명파의 핵심이었던 손문, 손아민, 진행명, 추노, 강섭이 같은 출신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규용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혁명에 대한 것은 바로 중국인에서 광동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지역마다 옮기실 때마다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중국에 망명했던 김복으로 했고, 또 홍콩 갔을 때에는 또 김성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명을 써서 한 이유는 그가 철저하게 자기 은닉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첫째 이유는 자기가 독립운동의 작전 수행에서 자기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고국에 계신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악영향을 끼칠까봐 그는 이렇게 은닉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범죄 선생은 독일의 성지인 관동성 부근에 있는 나부산을 전병훈과 함께 요람하면서 그 사진에 찍어난 그 뒷면에다가 범죄 선생이 친필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나부산 월중은 명산이요, 오래전부터 한번 돌아보고 싶었지만은 쉽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치당 전병훈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 삼동계라는 책을 읽고 나부산을 순방하는 길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사에 보면 전병훈이라는 인물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보면은 조선인과 독일인 간의 언모에 전병훈이 나오고요. 북경 요시찰 인물대장에도 전병훈이 나오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 선생님께서는 1911년 신의 혁명을 주역으로 진혁명과 오중계, 왕정위 등과 함께 중국 혁명의 대업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혁명 정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청렴하고 공명정대하고 또 모든 것을 탁월한 성경 지명에서 관찰했기 때문에 거기 혁명 정부에서 도덕부 총참의 겸 육군소장으로 임명돼서 그 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여기 수행된 것은 바로 거기 자기들의 동지들과 함께 했습니다마는 그 동지들이 이 김규용 선생한테 제갈공명같이 탁월한 지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송이 자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가족 얘기는 좀 빼야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6번에 보면 범죄 선생은 혁명정부의 혁명군이 세력이 실추되고 혁명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머물지 못한 상태에서 1914년 홍콩으로 가서 신문사를 이렇게 차리게 됐습니다. 그 신문사에는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박은식 선생을 초빙하여 주필로 맡게 했고 향강이라는 종합잡지를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 종합잡지에는 우리나라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 정신의 고취를 홍보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발전한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 지금 중국을 위해 일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남의 바다를 바라주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한국 독립운동에 매진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강 잡지에서 전력하고 있었을 때에 중국의 혁명 총수였던 송중산이가 범죄 선생을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굴에 굳은 의지로 강력 있게 추진해가는 김규용 선생의 모습과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데 경탄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김규용 선생이 위대하신 인물이라는 것을 그도 알아보고 그까지 와서 칭찬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박은식 선생과 김규용 선생의 관계는 계속해서 끈끈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흔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로서는 여운현 선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범죄 선생과 몽양 여운현 선생과의 관계는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어찌든지 간에 여운현 선생이 김규용 선생에게 호칭을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경칭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김규용 선생께서도 매우 흡족해 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아꼈고 크고 작은 일을 서로 의논했다고 한 걸 볼 때에 밀접하고 돈독한 그런 관계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여운형 선생이
취임했던 신한청년당의 당수로 취임했었을 때에 신한청년의 대표로 우사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조약에 파견할 때도 서로 상의를 하고 보낸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김규식 선생은 범죄 선생이어가지고 같은 학렬 같은 자를 쓰는 그런 집안의 동생뻘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을 파리로 보내서 서로 돕기도 하고 또 여운형 선생가 여러 가지 돕는 후원도 이렇게 같이 약속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에서는 안창호, 여운형, 김규식을 해동하면서 김규식을 파리 강화조약의 정권대사로 임명한 한편 그 신용장을 일송했는데 김규식 선생이 김규식 박사가 최초의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견되었으나 그 후에 임시정부에서도 평화협의회 대한민국의 정의원으로 자격을 확실히 부여해줘서 파견된 것입니다. 다음에 안창호 선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김규훈 선생께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의 교우를 맺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바로 박은식 선생이 중간 매개입찰을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10월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연맹의 위원회에 제출할 독립청원 진술서를 기초하는 것과 또 미국 사람들에게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런 한국민들이 모검운동과 또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일본이 눈치채고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력 분쟁을 분산시켰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무력화를 시도하고 해유 정책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김규영 선생께서는 일찍이 구상하고 계시던 독립운동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뜻이 있고 능력 있는 동지를 모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 중에서 안창호 선생의 부하였던 문필도로 뛰어난 백남치를 통해서 국제연맹회의에 제출할 청원서를 기초로 이렇게 만드는데 편집위원장으로 쓰기도 해서 안창호 선생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로 됐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김규웅 선생한테 임시정부 국무총리 대리로 임해달라고 교섭을 해왔습니다마는 김규웅 선생께서는 스스로 임하지 않겠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규웅 선생께서는 노출된 신분에서 있으면은 목적하는 바 독립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양하고 자기의 목표에 따라서 실현해 나가는데 안주를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920년 7월 9일 회담에는 경복 박은식 선생께서 김규용 선생에 대한 내용을 대강 덮어서 김규용 선생을 대동여사에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할 정도로 가까운 처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규훈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김규훈 선생께서는 훌륭한 안창호 선생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포타프와 여운형과 또 진흥명을 만나서 약속한 내용을 설명해 줬더니 그 설명한 내용은 바로 러시아의 지역을 차입해서 우리 군영을 조직하고 6개 사단의 규모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위한 목적지로 사용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장래 중국군과 합동하여 우선적으로 북경 정부를 정복하고 그 후에는 세력을 극대화하여 한국 독립운동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런 내용을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 얘기했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은 여기에 반대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의 총주관자로 이렇게 와달라고 했는데 이미 진행명과 약속된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창호 선생은 그 부임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의가 무산되는데 안창호 선생이 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그 안창호 선생은 그 답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은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이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과격파와 남방에 있는 친파들의 실력이 별 실력이 없기 때문에 6개 사단을 양병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 러시아의 몇 개 사단을 병력을 만약에 운영한다면은 일본 군대가 가만히 있을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안창호 선생은 반대했던 것을 얘기해 주는데, 여기에 또 반본적으로 김규원 선생은 간단하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기는 러시아에서 담당하고 금전은 진영명이 담당하고 또 땅은 일본이 잘 알지도 못하는 몽골 지역에 택하게 될 것이고, 또 안창호 선생이 잘 합리가 잘 그 지휘를 하게 된다면은 절대 여기서는 우리가 잘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안창호 선생이 즉시 답하기를 나는 절대 여기에 임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에 협상은 결렬돼서 안창호 선생하고의 어떤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경수는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안을 가지고 태워나가 있었습니다만은 주변의 인사들이 협조하지 못했고 또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이 무산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돈이 있어야 독립군을 양성하기 때문에 흥화실업은행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1919년 12월 강서청장을 지낸 사원함과 한중합적으로 흥국은행을 창립했는데 한국의 분담금이 주금이 납부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은행이 설립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됐고요. 다시 김규홍 선생은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기 위하여 경영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한 다음에 차곡차곡 그 힘을 비축해 나갔습니다. 이때에 마침 국민 개병으로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 박용만 선생과 또 군사통일회를 결성하여 둔병제에 입각한 독립군정을 양성하자는 것이 박은시 선생과 김규홍 선생이 일치상통해서 서로 제휴해가면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 1922년 11월 4일 날 흥화실업은행이 이름을 바꾼 가운데서 표면적으로는 은행이면서 필요한 군장을 모집하기 위한 은행을 설립을 했습니다. 범죄 김규홍 선생은 중국의 군벌들과 제외하면서 김규홍 선생은 중국의 군벌인 오폐수, 전장님, 풍옥상 이런 분들과 연락을 하면서 바로 박용범과 가깝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적극 주선을 한 것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군벌들이 만약에 저기를 도와준다면은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이고 또 많이 들어가는 그 돈이 들어가는 것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군부들과 손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이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해외환 정책에 따라서 한국의 돈이 모집이 안 되고 일본서 모금하려는 돈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업이 또 중간에 운영되다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경수는 최후 절사 항쟁 선택으로서 의열단의 선언으로 칭하는 조선혁명 선언을 독립운동 방향을 세웠습니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 전후하여 발표되었지만 그 배경은 외교론, 준비론, 무장투쟁론으로 분열된 독립운동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독립운동 총본부 역할을 하던 동제사의 실질적인 지휘였던 김규원 선생이 무장투쟁론을 선택함으로써 선생은 대리 역할을 했던 신규식의 신규식 동안 많은 동지사 임원들, 요원들과 함께해서 노상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3월 1일 운동 이후 김규홍 선생은 추진하던 독립운동의 방향은 의열단을 통해서 항일 무장투쟁과
둔전제를 바탕으로 한중러 3개국이 합작한 6개 사단 규모로 정규군을 양성하는 그 사업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박용만, 이영, 김창숙, 이유필, 김구 등으로서 구성돼서 운영되다가 결국에는 이분들은 1920년 11월 4일 북경 흥화실업은행의 개막식 때 참석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결국엔 일이 성사되지 못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쩌노미야 타로 대장 1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월 28일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은 우쩌노미야 타로는 3.1운동 진압의 상술이라는 헤드라인을 뽑고 조선인 30명 학살 은폐, 원차연, 또 해유 공작 등으로 우쩌노미야 타로의 대장에 대한 15년간의 일기를 이렇게 정으로 채택하면서 그 다음날 3월 1일 날 우쩌노미야 타로 일기가 쓴 것이 이제 시중에 알게 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김규용 선생도 다시 여기에 대두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쩌노미야 타로의 그 일기를 보면은 김규용 선생을 대단한 독립운동가의 인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복은 베일 거계로 표현했을 정도로 김복 선생에 대한 상당의 위치의 독립운동가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의 일기를 공개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던 일이 이제 밝혀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족 얘기는 빼기 때문에 이제 하고요. 김규용 선생의 아들이신 김진원 이분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김규용 선생의 손자와 손자 6남매가 자라고 있는데 1926년도 손자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김규용 선생 아들 김진원은 자기의 종사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가까운 열마지기의 땅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자금도 다 떨어지고 어렵게 한다는 내용을 듣고서 그 아들은 그 논을 사지 아니하고 그 돈을 아버지에게 송금해 주는데 어쩐지 김규용 선생 것은 이 돈을 받았다는 얘기도 없는데 집안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돈 붙인 그 내용이 지금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정도로 아들도 그의 독립운동에 이렇게 협조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님께서는 철동 같은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김규용 선생은 지병이신 이질, 즉 급성 장염입니다마는 이질에 걸려서 노화까지 겹쳐가지고 결국에 기력이 쇠해지면서 전신마비가 혼미한 상태의 병상에 있다가 끝내 해상하지 못하고 결국 1936년 8월 16일에 64세로 서거를 하셨습니다. 이 서거할 때에 마침 그 아들이 김진원이 거기에 천칭까지 와서 종신 임종을 지켜봤고 그래서 좀 위로는 됐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임종을 받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그 중국에서 화장해가지고 한 줌의 재를 모아서 옥천에 8년에 돌아가신 자기 부인의 유택 옆에 합장으로 이렇게 묘를 썼고요. 김규용 선생의 유해는 현재 대전 현충원의 독립유공자 묘지에 이렇게 모셔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얼마나 강했는지 김규용 선생께서는 자기 스승이 있던 종삼숙 한마리 대학자인 김유성 해갑대에 담배가게다가 음각하여 보낸 비밀 서한이 있습니다. 여기선 자주 독립에 앞장서서 나를 찾겠다는 강한 의지와 표명하신 짧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 이 내용을 제가 낭송하고 마칠까 합니다. 천지간의 입술과 이빨 같은 밀접함은 요구하는 이치 얘기에 오랜 세월 모진 고생
마음속에 짐이 지겨 있나이다. 뗏목 위에 외롭게 의지하여 파도 위에 부딪히며 이곳 중까지 건너와 지금 고관이 되어 큰 칼에 장군별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타국에 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조국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중원에는 호걸도 많사오니 서로가 힘을 모아 힘들고 어려운 이 사태를 구제해 나가겠습니다. 조카 복 우르르 아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자 의원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께서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성원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독립운동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분 안 되지만 이러한 그 주제 발표와 시간이 너무 적게 할애되어 있고 또 오늘 행사 끝말에 이렇게 돼 있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는 범재 선생님이 사셨던 고택의 일부를 이제 예산을 지원할 기회가 있어서 그 바깥채가 다 썼고 무너지기 일부 직전에 일부 예산 지원을 해서 다시 그 중건을 하면서 그 툇마루를 다 뜯고 폐기 처분할 그 마루 한쪽을 제가 달라고 해서 가져다가 손수 오치를 3번 해서 이거를 지금 다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선생님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데 저에게 그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는 제가 그 토론문에 써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 3월 7일은 일제 만행으로 경술국치로 일컫는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6개월 후에 선생님께서 샌프란시스코 대한인 국민에 보낸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선생님의 생각과 철학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비통한 마음, 당시 중국의 혼란한 정세와 왜 강동성으로 망명을 했는지, 또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일제 전쟁 진행 양상하고 독립운동의 방략은 방법과 계략, 계책입니다. 이거를 역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독립운동의 방략은 크게 2가지로 신보, 즉 신문의 발간과 개간공사 설립을 통한 둔전병제의 시행입니다. 언론과 군대의 힘은 반드시 정의를 위해 쓰인다면 두려워할 적이 없다라는 신념, 즉 언론과 둔전병을 통한 항일무장투쟁, 이 2가지가 중국 망명 이후 일생을 통해 실천한 선생님의 신념이었습니다. 물론 망명 전에 향리에서 아까 김유성 선생님한테 문화생으로 이렇게 많이 배우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관심을 두셨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법서인 육도 삼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능통하셨기 때문에 불유의 일격에 한 방에 한국은 광복을, 중국은 자기 방위를 할 수 있다는 계책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국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 정세를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1931년도에 민주사변, 1937년도에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도에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본격화된 미일전쟁, 이런 것을 다 예견하는 아주 대단한 안목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11년 10월 중국은 신해혁명을 일컫는 민중의 봉기로 진시황 이래 2200년 이상 중국을 다스린 천자의 통치가 종말을 고하고
혁명파에 의해 중국사 최초의 근대적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비록 5년 동안 혁명이 미완으로 끝났지만 신해혁명의 최고 지도부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발제작게 궁금한 점을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참여하고 하신 것은 자신의 목표인 한인 군관학교 건립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데, 선생은 혁명가로 신해혁명의 주역이었으며 후일 중국 혁명정부의 도독부 총참의 겸 육군 소장으로 임명되어 그 직을 수행하신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두 번째, 독립운동과 관련하여서는 참으로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내용으로 보아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인물이 바로 우스노미야 따로와 그의 일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규홍 선생은 신해혁명의 현장에서 투쟁을 하셨고, 우스노미야 따로는 자금 지원 등 배우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중국 동맹회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정도는 그 이상도 저는 충분히 알고 계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스노미야는 1918년 조선군 사령관에 임명되어서 우리가 3.1 만세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의 거센 저항을 목격한 일제가 겉으로 통치 바꾸고 좀 바꾸는 상황 속에서 일기에 적혀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왜 일제와 접촉을 했는가, 거기에 따른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 뼛속까지 혁명가이신 선생님의 그 원대하고 장구한 독립운동의 공적과 실체를 보더라도 이제는 그 논란의 종집을 찍고 선양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침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홍범도 장군로를 지나왔습니다. KBS에서 2019년도에 그 보도된 내용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그 부분을 이렇게 자료를 복사를 해서 두고 자료를 이렇게 봐왔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은 정론 직필입니다. 우리 송건호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가 선양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바른 글을 쓰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중요성을 아시는 선생님께서 거꾸로 이렇게 KBS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제목부터 아주 자극적으로 꽂고 그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꼭 선생님이 밀고를 하고 막 이런 내용처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제는 그 논란에 대한 중집을 찍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의 역할이 아주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토록 갈망하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그 광복을 갈망하셨으면은 거기에서 가명으로 쓰셨던 이름 중에도 복자를 썼어요. 그죠? 김복. 회복할 복자입니다. 그렇게 광복을 갈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중국에서 1936년도 8월 서거를 하신 지 꼭 9년 뒤인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후에 우리가 더 억울했다고 느껴지는 사건들은 많습니다만은 1951년도에 연합군 총사령부가 연합국 48개국과
강화조약인 대일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100만 제1한국인들이 연합국과 동등한 재산 청구권과 과도한 배상금을 청구할 것을 우려해서 미국을 상대로 아주 집요한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은 제한된 지역에서의 단기간 소유에 불과했다. 이렇게 미국의 그 국동조사국 보고서에 담아가지고 전후 한일 관계를 일본의 식민지 청산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한국의 독립에 따른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다. 이렇게 축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지만 네, 위원님 좀 정리를 좀 해서 간략하게 역사를 해주시면.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간절히 영원했던 김기용 선생의 혁명 정신과 일생을 몸바쳐 독립운동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그 독립운동을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토론을 들었고요. 이제 이재하 의원께서 답변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은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시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범죄 김규용 선생은 김복이라는 이름으로 망명하셔서 중국 혁명파 핵심이었던 손문, 진영명, 춘호, 당소희 등을 만나게 돼서 교류하면서 그분들과 친분도 쌓고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기 신분을 노출을 숨기기 위한 방법도 있고 독립운동을 위한 힘을 기르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께서는 혁명정부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독립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처지와 같은 중국과 연대해서 힘을 합쳐서 독립을 위한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혁명군에 투신한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망명 후에도 상해와 광주를 오가시면서 중국 동맹 회원들과 함께 혁명에 참가하시는데 특히 춘호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군 정부 고위에 오르는 것은 1911년 신해혁명 당시에 선생께서 세운 공로도 있지만은 그분을 매사에 청렴 결백했고 공명정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에 있어 모든 사람이 칭송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을 잘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동지들부터 칭송을 받았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서 참 중국에 가서 남의 나라입니다만은 혁명정부에 가서 이렇게 좋은 뜻을 품고서 힘을 기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계속 성공된 그런 혁명이 되었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좋지 못해서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혁명군에 들어간 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형편이기 때문에 힘을 길러서 좀 더 신분 노출을 감춰가면서 이렇게 하기 위한 방도였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우쩌노미아 그 탈의 일기에는 본인이 주관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사건들을 소상한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우스노미아의 그 일기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걸 보실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록을 찾고 또 사료들이 이렇게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다 할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일기는 일본 후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리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발표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 정보밖에 없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오늘 기조 연설을 해주셨던 박글순 교수님이라든지 배경환 교수라든지 손정원 교수 같은 분들이 우리 범죄 선생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그 내용은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지금은 범죄 선생이 뭐 여러 가지 여론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범죄 선생께서 일제와 접촉한 내용이 조선군 사령관에 있던 우츠노미야 타로와의 7분을 만났고요. 조선 총독부 총독과 사이토와는 한 분을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20년 초반부터 선생이 우츠노와에 편지하고 전부가 이렇게 오고 가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나와 있는데 바로 선생님께서는 흥화실업은행의 설립 자금을 위해서 분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자금책으로 이렇게 요구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제가 우리 조선인들 해외 정책이에요. 4명이 이렇게 해외 정책이 됐는데 2명은 자금을 주고 해외 정책에 넘어갔고 김규용 선생과 유동열 선생은 둘은 자금을 들지 않고 해외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츠노미야 타로의 일기에는 1919년부터 19년 9월 6일부터 1920년 2월 29일까지 17차례의 일기가 나오는데요. 17차례가 바로 범죄 김규용 선생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요 내용은 김규용 선생이 지금 자기 손에 우츠노파의 자기 손에 들어온 것 같다. 이게 추정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총독과 만나는 것도 기록에 되어 있고 또 편지 내용을 이렇게 편지를 해줄 때 좀 저한테 회신을 해달라 요구사항도 들어있고요. 또 범죄 선생한테 해외 정책을 계속 추진 중이다. 자기 주관적인 내용을 이렇게 쓴 것이 일기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일기가 연구가 된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일기로서밖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조사와 선양 사업에 대해도 물으셨습니다. 저도 좋은 질문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생에 대한 역사의식 조명과 그간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와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하루속히 저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규용 기념사업회와 옥천 향토다 연구회에서 2016년부터 제1회 김규용 선생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를 오늘까지 6차례에 걸쳐서 시작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정확한 근거와 또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KBS 다큐멘터리로 2차례에 걸쳐서 2013년과 2015년도에 방영돼서 전국적으로 김규용 선생에 대해서 독립운동가 대부라는 것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김규용 평전이 발간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대부이신 김규용 선생이 더 알려지는데 앞으로도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더 잘 알려지고 미발굴된 내용과 자료가 좀 더 발굴돼서 알아나가는데 우리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양사업은 2020년도 제5회 때에 옥천 출신 독립운동가의 중국 방면 독립운동 학술대회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왔을 때 박글순 교수님께서 기조 연설하신 내용 중에서 김규용 선생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연구와 사적지 조성 또 옥천의 독립운동 기념탑의 조형 건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와 의병 활동가들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위로 보상제를 좀 실시해달라. 또 합동 위령제들을 좀 지내서 그분들의 영혼을 좀 달래게 해달라. 이런 것까지도 제시해서 앞으로 우리 옥천군과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김규용 선생의 혁명정신과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거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선생께서 염원하셨던 빼앗긴 나를 되찾기 위하여 한평생 이국 땅에서 신분을 감춰가면서
중국인으로 위장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반을 닦아오셨습니다. 결국엔 독립운동이 됐으면 좋았습니다만은 그분 선생께서 여러 가지 방략과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되거나 또 이렇게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에는 물론 중국인 현지와 일본 사료들로서 빨리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선생의 애국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그분의 애국 정신을 우리가 배고 깨달아야 또 실천해 나가는 것이 선생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선생께서 신의 혁명에 추구하셨던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제는 지금도 우리 시대의 민주공화국입니다만은 이 시대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해 가면서 지난날의 역사 교훈을 거울 삼아 다시는 나라가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민족 정신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시민답게 국민이 주인되고 국민들은 의사가 반영되면서 양심과 도덕이 살아있는 신뢰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서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은 자유 경제 기반에서 자유적인 안보 태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도 평화에 기여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이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됩니다. 그래야만이 목숨을 바쳐 일평생 나라를 지켰던 김기용 선생님을 비롯한 선녀들에 대한 숭고한 정신이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 하나마 우리 김성원 위원님께서 토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주제 발표를 하려고 21쪽, 22쪽에 되는 내용을 갖다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써왔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마지막 시간이고 또 관심 있는 분도 별로 없고 우리 종중 어른들께서 몇 분만 오셔 계시기 때문에 뭐 얘기해봐야 이미 종중 어른들께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생략하다 보니까 더듬더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책자에 보면은 상세가 기록됐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옥천의 출신 김기원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참 이런 것이 국민들이 특히 아쉬운 거는 우리 행정기관의 수장인 군수와 각 실과장들과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알고 가고 또 분정에 반영이 되고 또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니들끼리 하라 이렇게 방치하고 하는 그럴 때는 상당히 저도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토론회나 학술 세미나일 때 행정관청이나 관계기관에 참석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함께 걱정하고 같이 이렇게 선양사업 같은 거를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전성도 없고 6번째기나 할 애들도 국민들이 다들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참 이런 학술 대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참 너무 좀 건방진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도 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한 발짝 나가고 또 그분들의 그 선양 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우리가 계속 발전하건데 기여해 나간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제가 김기용 선생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많은 인사 김기용 선생이 만난 인사들을 봤을 때 과연 김기용 선생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도 김기용 선생의 위치와 또 훈장도 더 성격시키고 또 그분의 이렇게 재조명을 시켜나가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좀 부족한
발표와 또 답변해 준 데 대해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상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